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워낙 와인이라고 하는 게 그 유러피안 다이닝에서 네네, 중요하니까. 근데 맨날 그 페어링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이랑 와인이랑. 그 페어링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나요? 아, 질문 잘했습니다. 이건 사실 셰프랑 소믈리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이게 페어링을 잘하는 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보통은 일부러 음식에서 요소를 하나를 빼요. 일부러. 그러니까 밸런스가 완벽한 음식은 술이 필요가 없어요. 밸런스에서 일부러 뭐 약간 기름지게 한다든지 산미를 살짝 뺀다든지 오히려 조금 짜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 정해진 밸런스를 깨는 거예요, 셰프가. 근데 그러면 와인이 개입할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되게 계산이 돼요. 이 계산이라는 게 과학 아닙니까? 이거를 할 수 있어야 페어링을 잘하는 업장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요리의 파인 다이닝에서는 와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거를 일부러 뺄 수 있어야 더 잘하는 셰프가 되는 거죠.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 우리가 계속 좀 맛있다, 맛있다 뭐 이랬잖아요. 이 맛있다라는 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지? 맛있다라는 과연 무엇이냐? 맛있다는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생명 연장의 목적을 넘어서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맛있다라고 보고 통증이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닌 범위에 있으면 다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닷물을 마셨다. 그럼 막 되게 고통스러운데 소금물 농도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감칠맛 수용체를 자극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미량의 소금만 넣어서 간을 맞추거나 그 킥으로 쓰는 게 진짜 감칠맛을 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맛이 되게 독특한 게 맛 있다와 없다만을 비교하면 아무 맛도 안 나면은 맛이 없는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 맛도 없는 것도 맛이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소리를 생각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무음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들어가면 아, 여기는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에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평화롭거나 안정감을 느끼겠다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칠 것 같은 감각을 든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없다라는 그 공백도 청각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맛도 무음이 맛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그냥 맛이라는 거에 존재가 없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맛이라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밸런스가 맞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맛있다라는 범위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맛있다라는 말 자체가 아까 장웅주 교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반응하고 저는 정서적인 반응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쫄면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맛있다라는 건 언제나 과거의 기억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느낌 이런 정서적 감정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셰프님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맛을 공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셰프님은 웬만한 거는 맛있다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요리사들은 오히려 남이 한 요리에는 되게 관대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막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평가하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이 맛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개개인이 자라온 환경이랑 그리고 이제 문화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의 손맛, 뭐 할머니의 손맛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이제 지역의 문화, 거기에 이제 또 유전적인 것까지 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인류가 그동안 먹어오면서 먹었을 때 이로웠던 경험이 많은 음식일수록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이 사실 칼로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사람들이 보통 맛있다고 느끼는 것도 생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맛있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떫은 맛이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도태됐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오면서 떫은 음식을 좀 싫어하게 되고 쓴 걸 싫어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은 제가 진화생물학자로서 생각하는 걸 그대로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좋은 맛, 나쁜 맛이라고 하는 더 고차원적인 맛을 느끼고 해석하는 게 뇌인 것 같아요. 내 뇌가 굶주린 상태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밥을 잘 먹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좋은 맛인지를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우리 뇌에서 어떤 보상, 도파민 같은 보상 체계 아니면 막 그런 오피오이드, 아편성 같은 이런 쾌락 체계나 아니면 감정 체계 같은 것들을 일차적인 맛들이 그런 고차원적인 맛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이 요리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적으로 갖추게 된 진화적으로 갖추게 된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킹? 네. 왜냐하면 대부분 조상들은 뭐 그냥 뭐 열매를 따먹고 원상태로 거의. 네, 그다음에 뭐 고기 잡아서 뭐 구워 먹는 정도였을 텐데 지금
우리 그 요리 프로 보면 난리 나잖아요. 별짓 다 하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쾌락과 보상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 최대치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초정상 자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정상 자극?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적으로 우리의 종 혹은 어떤 특정한 생물 집단이 경험해 오지 못했던 자극이란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해킹해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쾌락 이상의 쾌락을 맛으로 주는 게 저는 이 요리의 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왜 갈색으로 변하는지 맛있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 또 조금 뭔가 더 요리에 좀 더 과학이 더 접목이 돼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예로는 이제 보통 분자 요리를 많이 얘기를 하죠. 분자 요리. 사실 분자 요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스페인에 엘블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전설적인 레스토랑인데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분자 요리를 처음 이제 정립한 그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유행을 시키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분자 요리라는 게. 그 분자 요리 개념이 뭘까요? 식재료를 분자 단위로 재해석해서 뭐 이거를 뭐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뭐 원심 분리기를 쓰고 급속 냉결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짓 다 하는 걸 보통 분자 요리라고. 진짜 과학이 막 맞아요, 들어가 맞아요. 있는 직접적으로 거죠. 개입을 하는 건데 분자 요리가 이름 그대로 진짜 분자라는 말 쓸 수가 있던 게 예를 들어서 알긴산 갖고 하는 건데 알긴산보다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막 약간 말캉말캉 젤리처럼 만들 수 있는데 연막칼슘 같은 걸 섞으면 진짜 분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젤리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똑똑똑 떨어뜨리면 거기서 화학 반응을 해서 알갱이 형태로도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30년 전에 시작해서 근데 사실 지금은 사실 분자 요리라는 게 유행은 끝났죠. 지금 끝났어요? 왜냐하면 파인다이닝 업계가 이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어요. 보통 10년, 5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던 거고 그때 굉장히 많은 요리사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이제 요리 트렌드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유행이 끝났다고 하셨지만 남겨져 있는 흔적은 있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맞아요. 요리를 액체 질소, 한다거나 네. 우리가 왜 액화 질소라는 걸 쓰게 됐느냐? 분자를 연구하거나 그 초기에 했었을 때 이게 하나의 기술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져 남겨졌기 때문에 사용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왜 과학과 요리가 우리 이제까지 뭐 진짜 과학으로 요리는 안 만드는 게 아니냐. 근데 과학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요리가 이뤄낸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용도예요. 예를 들어 다른 예술도 똑같죠. 미술이라든지 음악도 뭐 어떤 조성이 있고 어떤 구성이 있고 어떤 물감과 뭐 작법이 기법이 있다. 이런 걸 알아야지 그때부터 보이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요리에서도 과학은 약간 서포트하거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진짜 막 과학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이건 우리의 좀 희망사항이죠.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공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는, 손님들이 느끼는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서적으로 터치를 해서 이걸 맛있다라고 느끼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셰프님들의 여러 셰프님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행은 지났지만 어쨌든 분자 요리라는 게 한번 유행을 하면서 요식 업계에서 어쨌든 이 과학 기술과의 어떤 뭐 접목, 맞아요. 융합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성이 좀 커졌겠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아예 안 했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에 특히 이제 저희 세대의 요리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도태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유행이 지나서 분자 요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유행하는 그러면 요리 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파인다이닝 업계를 예시를 드는 거고요. 네네. 20년 전에는 보통 파인다이닝 업계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이끌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 음식들이 되게 많이 퍼져나갔고 그쪽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한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새로운 세계들, 아시아, 아시아. 뭐 남미, 중동
아프리카 뭐 이쪽 요리들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네. 그쪽 지역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들을 서양 애들이 오히려 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어떤 조리법? 그 중에서 가장 또 한국이 또 대표하는 게 숙성, 그것도 발효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K 컨텐츠가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사실 거의 유럽의 모든 파인다이닝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씁니다. 진짜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게 트렌드고 유행이다 보니까 네. 파인다이닝 업계 한다, 뭐 미슐랭 이런 거를 노린다 하면은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허전한 배를 채울 저 바다로 떠나자 닻을 올릴게 그래.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다 써야 된다. 김치까지 해서 이게 없으면 얘네 좀 트렌디하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히려 트렌드가 돼버렸네. 우리 그렇죠. 게. 실제로 이제 매년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뽑는 월드베스트 50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작년에 최초로 한국 레스토랑이 전 세계 6위. 정말 요즘에는 거의 한식이 약간 좀 진짜 모두가 인정하는.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K 푸드 문화, 숙성과 발효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숙성과 발효 언뜻 보면은 좀 약간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재료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우리 시간을 들여가지고 생화학적인 반응 혹은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제일 큰 차이는 발효는 미생물들이 역할을 해요. 숙성은 미생물이 관여를 안 숙성은 하나요? 미생물을 안 하고 내부적인 반응이 핵심이에요. 아.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왜냐면 숙성을 시키는데 장기간 하는데 미생물이 뭐 다른 게 들어갔다면 썩는 거잖아요. 그럼 된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발효죠. 발효죠. 고추장도 발효가 되죠. 네. 메주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뭐 가공들 여러 개 있겠지만 다 우리가 발효식품이라고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얘기하는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스키라든지 이런 오크통 같은 데 담아놓잖아요. 그런 거는 숙성인 거죠. 아. 거기서 이 내부적인 반응은 우리가 이 오크통에 있는 성분이 녹아 나온다거나 막걸리는 발효. 와, 전문가네요. 이게요? 아니 몇 년 전에 사실 셰프님 또 이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숙성 고기가 또 엄청 유행이었어요. 막 육향이 진하다, 부드럽다. 예. 이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건조 숙성을 하면은 좀 풍미가 진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실제로 숙성을 하면은 네. 효소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긴 합니다. 이게 풍미가 강해지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제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더 강해지는 거죠. 응축되면서. 예. 아니 근데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왜 부드럽고 좀 맛이 진해질까요? 이건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죽은 편 때 사후강직 얘기를 사후경직도 연관이 있죠. 이게 사후경직이 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는 거니 근섬유가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사실 고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향이 혹은 맛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감칠맛 성분이 증가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 연구를 이제 논문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본 거는 그 홍두깨살이랑 꽃등심이 약간의 그 지방 함량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놓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 분석을 한 거예요. 아미노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수분은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그랬더니 결과는 도축 후에 14일 지났을 때가 최고로 맛있다.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부패라든지 변질이 돼서 오히려 안 좋다. 너무 딱딱해지거나. 그리고 고기를 어쨌건 도축을 해서 바로 잡은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맛있는 건 아니네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경직이 풀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숙성이 되면서 감칠맛이 올라오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생선 같은 경우도 흔히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배 위에서 잡아서 먹은 회 게 먹는 거예요. 제일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좀 때문에 더 그런 맛있게 거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숙성이죠. 실제로는 생선은 특히나 무조건 숙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선 화로회 숙성회가 있잖아요. 한국은 화로회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식감을 위해서는 화로회가 뭐 좋긴 하겠지만 좀 쫀득쫀득거리는 식감. 근데 감칠맛이나 이런 풍미를 위해서는 사실 숙성을 해서 먹는 게 더 좋죠. 요리에 과학적으로 제일 많이 뭔가 과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요리는 어떤 나라의 요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네, 스페인, 프랑스는 그리고 미국 세 개는 예. 되게 테크닉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와인으로 제가 예를 들면 네, 와인.
와인 제작자들한테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와인 제작자가 유명하거든요. 네. 와인을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기후, 때루와,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테크놀로지, 기술이다라고 물어보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모레,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문화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아, 여유들이. 예? 캐리가 좋아요. 이탈리아 친구들은 그래서 사랑, 관심,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고 미국이나 이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 말씀드린 분자 요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탈리아는 그런 걸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나라마다 다 이제 같은 형태를 가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갈비찜 같은 것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갈비찜도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 요리들이 다 전 세계에 있지 않아요? 사실 갈비는 요리법으로 따지면 브레이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열조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서 습열조리가 들어가는 건데 장기간 동안.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은 그냥 바로 물에다가 그냥 바로 던지고 습열조리만 가하는데 요리학적으로는 사실 시어링을 먼저 하고 물을 넣어서 요리를 하는 게 더 맛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칠맛을 더 뽑아낼 수 있으니까. 최근 요리사들은 그런 걸 공부를 했으니까 하고 싶잖아요. 더 맛있게 하려면. 근데 저는 그런 나라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시어링을 해서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서 그냥 습열조리로만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요리와 또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요리에 정말 그 과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셰프님 그 요리할 때 어떤 거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부분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적인 거는 무조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맞춰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이라는 건 결국에 문화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요리를 예를 든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 지형적인, 뭐 지리적인,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재료들을 왜 먹게 되었을까에 대한 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요리를 들어가는 거랑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고 그냥 레시피만 읽는 거랑은 사실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요리를 잘하려면 단순히 이탈리아 요리를 반복적으로 레시피를 학습해서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 음악을 듣고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공부도 해보고 깊이 들어가야 진정한 이제 이탈리아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를 알아야 맛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어요. 우리 셰프님한테 또 과학자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이제 못 만나요. 또 나오시겠대요. 저는 그래요? 사실 요리 얘기 또 만약에 불러주시면 저는 또 할 생각이 있어요. 아마 바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 열차 원하시면은 저희가 프리 티켓 드릴 테니까요. 일단 좋습니다. 받아가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 요리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셰프님? 저는 일단 워낙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또 내적 친밀감 있는 또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과학자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도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좀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혹은 뭐 꿈나무 분들은 꼭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자분들과도 잘 어울려서 좋은 요리사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요 오늘? 너무 재밌었죠. 우선 요리랑 화학이 아까도 비슷하다 했지만 정말 비슷한 점이 화학은 공부만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외울 거 많고. 무조건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요리가 그래요. 요리를 우리가 먹어보지도 않고 만들어보지도 않고 완성품을 본 적도 없이 글로만 공부를 했다.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학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요리 프로그램처럼 나중에 만들어져서 재료 딱 주고 1시간 내에 폭탄을 만드세요. 막 이런 왜 하필 또 폭탄이야? 폭탄 요리사야?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약간 실험 쇼 같은 것도 생기면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리에 얻어 타서 계속 한번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생각을 한 게 아무튼 우리 셰프님과 과학자분들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그냥 돈 주고 열심히 사 먹는 예, 그런 그게 제일 좋죠. 소비자가 되는 게 편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우리 마피아님, 저는 뭐 예,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불러주시면 열차에 좀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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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